갑자기 다리 밑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진은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죠.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60대로 보이는 노숙자 여성이었죠. 얼굴은 때가 끼어 있었지만 숨은 겨우 붙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진은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를 누르며 그는 여성의 맥박을 확인했죠. 너무 약했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여성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우진의 팔을 잡았죠. 고맙습니다. 그녀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에 걸고 있던 무언가를 떼어내려 애썼죠. 우진이 도와주자 낡은 십자가 목걸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은빛이었을 그것은 세월의 흔적으로 거뭇거뭇했지만 뒷면에 새겨진 이니셜은 선명했습니다. A.M.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의료진이 여성을 들것에 실을 때 우진은 그 목걸이를 꽉 쥐고 있었죠. 왜인지 모를 기시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A.M. 은미, 설마 그럴 리가 없었죠. 30년 전에 사라진 그녀와 이 노숙자 여성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병원 응급실에서 우진은 의사를 기다렸습니다. 탈수와 영양실조, 그리고 경미한 뇌진탕이라는 진단이 나왔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진은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고 VIP 병실로 옮기도록 지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소에 그라면 비서에게 처리를 맡기고 갔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 목걸이 때문이었을까요? 우진은 주머니 속의 십자가를 만지작거렸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30년 전 그날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은미야, 이거 받아. 우진은 25살의 자신이 수줍게 목걸이를 건네던 모습을 떠올렸죠. 첫사랑이었습니다.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그녀.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죠. 아무런 연락도 흔적도 없이.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우진은 천천히 병실로 들어갔죠. 깨끗이 씻겨진 여성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순간 우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얼굴, 은미와 닮아 있었죠. 나이는 들었지만 눈매며 코의 선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성은 멍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죠. 그리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여성의 말에 우진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의사를 불러 상담을 했죠.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증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회복될 거라고 했지만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다고 했죠. 우진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회사 일정을 마치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병실 문을 두드렸죠. 처음엔 경계하던 여성도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이 가져다 주는 따뜻한 죽과 과일을 받아 먹으며 미소를 짓기도 했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여성이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듯 말했습니다. 은미, 내 딸. 은미가 어디 있죠? 우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이 여성은 은미의 어머니였던 겁니다. 하지만 은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30년 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미 씨를 아십니까?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여성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박순자. 맞아요. 내 이름이 박순자예요. 그리고 은미는 내 딸이에요. 그 순간 우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인 우연이었죠. 우진아,
너 요즘 어디 다니냐? 이사회 준비는 다 했어? 우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만했습니다. 우진은 통화를 짧게 끝내고 다시 순자 씨를 바라봤죠. 은미 씨가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우진이 고백했습니다. 30년 전에 갑자기 사라져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요. 우진 씨, 은미가 늘 얘기했어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은미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진이 다급하게 물었죠. 순자 씨는 고개를 저으며 흐느꼈습니다. 죽었어요. 내 딸이 누군가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우진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은미가 죽었다니요. 그것도 누군가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우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 그 악마 같은 사람이 은미를. 우진은 순자 씨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계속 중얼거렸죠. 정씨 집안의 누군가였어요. 정씨 집안이라니요. 우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자신의 가족 중 누군가가 은미에게 해를 입혔단 말인가요? 아니, 그럴 리 없었죠. 하지만 순자 씨의 눈빛은 너무나 진실했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집에 돌아와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30년 전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죠. 은미가 사라지던 그 시기 가족들의 행동에 이상한 점은 없었을까요? 문득 형 우연히 그때 갑자기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던 게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급하게 보냈다며 일주일 만에 떠났었죠. 우진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은미와 찍은 사진 한 장을 바라보며 그는 결심했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은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정말 자신의 가족이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은 개인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30년 전 은미의 실종과 죽음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했죠. 그리고 형 우연의 과거 행적도 함께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탐정이 가져온 첫 번째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0년 전 은미는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기록이 있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 기록에는 단순 자살로 처리됐지만 부검 기록은 사라져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은미의 죽음이 있던 날 정우현이 새벽에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손톱에 심한 상처가 있었고 얼굴에도 핥힌 자국이 있었다고 했죠. 당시 의료 기록에는 술에 취해 넘어짐으로 되어 있었지만 우진은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우진은 순자 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죠. 은미가 죽던 날 밤, 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은미가 울면서 집에 왔어요. 옷은 찢어져 있었고 몸에는 상처가. 순자 씨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짐승 같은 짓을 당했다고. 그 사람이 정씨 집안의 큰아들이라고 했어요. 우진 씨 형이라고. 우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형이 은미를 성폭행했다는 건가요? 그래서 은미가 자살을 택했단 말인가요? 그런데 어떻게 어머님은 그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우진이 물었죠. 순자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오히려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강제로 정신병원에 끌려갔습니다. 정신병원이요? 우진은 놀랐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죠. 29년을 그곳에 갇혀 있었어요. 1년 전에 병원이 폐업하면서 겨우 나왔지만 갈 곳이 없었죠.
그래서 노숙자가 된 겁니다. 우진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형이 은미를 성폭행하고 그 어머니마저 정신병원에 가둬버렸다니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우진은 형과의 저녁 약속에 나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애썼지만 형의 얼굴을 보니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우연은 여전히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우연이 물었습니다. 우진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아니요, 형. 그냥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 우연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형, 혹시 박은미라는 이름 기억나세요? 우진이 불쑥 물었습니다. 순간 우연의 표정이 굳어졌죠.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박은미, 누구야 그게? 모르겠는데. 제 대학 때 여자친구였어요. 30년 전에 갑자기 사라졌죠. 우진은 형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우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죠. 아, 그래. 기억 안 나는데. 그때 내가 미국에 있었잖아. 맞아요. 형이 갑자기 미국으로 떠났죠. 왜 그렇게 급하게 가셨었죠? 우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우연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죠. 우진아, 왜 갑자기 옛날 얘기를 하는 거야? 쓸데없는 과거는 잊어버려. 두 형제 사이에 차가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우진은 확신했죠. 형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그리고 그것은 은미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우진은 형과의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곧장 탐정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더 깊이 파헤쳐달라고 부탁했죠. 특히 30년 전 정신병원 입원 기록과 당시 경찰 관계자들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놀라운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은미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한 명이 아직 살아 있었고 그가 중요한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 형사는 은퇴 후 경기도 양평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죠. 우진은 직접 그를 찾아갔습니다. 72세의 노형사 김재호 씨는 우진을 보자 한숨을 쉬었죠. 언젠가는 누군가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때 그 사건, 제 경찰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었어요. 김재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30년 동안 숨겨뒀습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버리지도 못했죠. 봉투 안에는 은미의 부검 사진과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성폭행의 흔적이 명백했죠. 왜 이걸 숨기셨습니까? 우진이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김재호 씨는 고개를 숙였죠. 정 회장님, 당신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거액의 돈과 함께요. 가족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제 딸이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돈이 필요했습니다. 우진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까지 이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니요. 은미의 죽음을 덮기 위해 온 가족이 공모했던 겁니다. 김재호 씨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죠. 박순자 씨의 정신병원 입원 서류였습니다. 이것도 조작이었습니다. 정신과 의사 진단서는 위조였고 강제 입원 동의서에는 정우현 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법적 보호자도 아닌데 말이죠. 모든 게 불법이었습니다. 우진은 서류를 받아들고 몸을 떨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죠. 형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30년 동안 은미와 그 어머니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죠. 집으로 돌아온 우진은 서재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순자 씨를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했죠.
그리고 형의 모든 비리를 파헤쳐야 했습니다. 분명 은미 사건 외에도 더 많은 범죄가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우진은 순자 씨를 강남의 고급 요양원으로 옮겼습니다.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죠. 순자 씨는 우진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미가 하늘에서 당신을 보내준 것 같아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우진은 믿을 만한 기자 한 명을 만났습니다. 탐사보도 전문 기자 박지훈이었죠. 우진은 그에게 모든 증거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터뜨려 주세요. 저는 그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한편 우연은 뭔가 불안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고 주변에서 누군가 자신의 과거를 캐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죠. 우연은 비서를 불러 지시했습니다. 우진이를 감시해. 그리고 박순자라는 여자를 찾아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진은 형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죠. 복수의 그물망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진실이 곧 세상에 드러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 일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치밀한 복수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죠. 먼저 형의 비자금을 추적했습니다. 탐정이 조사한 결과 우연은 30년 동안 회사 자금을 빼돌려 해외에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해 놓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우연은 자신만만하게 회의장에 들어왔죠.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미소를 지으며 형을 맞이했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불길했지만 우연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회의가 시작되고 안건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그때 우진이 불쑥 새로운 안건을 제시했죠. 회사 내부 감사에 대한 건입니다. 최근 회계 불일치가 발견됐습니다. 이 사진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우연의 얼굴이 굳어졌죠. 무슨 소리야, 우진아?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우진은 차분하게 서류를 돌렸죠. 지난 30년간의 회계 장부를 다시 검토한 결과입니다. 약 5천억 원의 자금이 행방불명됐더군요. 이 사진들이 경악했습니다. 5천억이라니요. 우연은 주먹을 쥐며 동생을 노려봤죠.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우진이 준비한 자료는 완벽했고 이 사진들은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연은 우진을 별장으로 불렀습니다. 형제 둘만의 대화가 필요했죠. 우진은 망설임 없이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끝내자. 우연히 위스키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우진은 형을 차갑게 바라봤죠. 박은미를 기억하시나요, 형? 우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년 때문에 이러는 거야? 우연히 비웃었습니다. 죽은 년 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거야? 우진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은미의 부검 사진이었죠. 그리고 순자 씨의 정신병원 입원 서류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우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우연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진은 차갑게 대답했죠. 형이 저지른 죄의 증거입니다. 성폭행, 살인교사, 불법 감금. 하나하나가 다 중범죄예요. 우연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30년이나 지난 일을 이제 와서 어쩌겠다는 거야? 공소시효도 지났을 텐데. 우진도 씁쓸하게 웃었죠. 법적 처벌은 어려울지 몰라도 사회적 매장은 가능합니다. 우진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방금 전 우연히 은미를 그년이라 부르며 조롱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내일 아침 이 모든 자료가 언론에 공개됩니다. 형의 인생은 끝날 겁니다. 우연은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내 이놈 같은 형제끼리 이럴 수 있어? 우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죠. 형은 이미 30년 전에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은미를 짐승처럼 짓밟은 그 순간부터요. 두 형제의 대립은 극에 달했습니다. 우연은 동생을 협박했지만 우진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죠. 복수의 칼날은 이미 빼들어졌고 이제 남은 건 최후의 일격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연은 뉴스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면 톱 기사로 자신의 30년 전 범죄가 상세히 보도되고 있었죠. 재벌 2세의 충격적인 성범죄와 은폐 공작이라는 제목이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죠. 우연은 변호사들을 불러 모았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특히 당시 형사의 양심 고백과 부검 기록은 반박할 여지가 없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자 씨가 기자회견을 열었던 겁니다. 우진이 마련한 자리였죠. 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30년의 한을 토해냈습니다. 딸을 잃고 정신병원에 갇혀 지낸 세월, 그 모든 고통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저는 미치지 않았어요. 제 딸은 자살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악마가 정우현이 제 딸을 죽음으로 내몬 겁니다. 순자 씨의 증언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죠.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우연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회사에서는 긴급 이사회를 열어 그를 모든 직책에서 해임했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비자금 조성과 횡령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우연의 죄목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날 밤 우연은 우진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꿇었죠. 우진아,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모든 걸 인정할게. 하지만 이렇게 끝낼 순 없잖아. 우리는 형제야. 우진은 형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은미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순자 씨도 누군가의 어머니였습니다. 형은 그들의 인생을 파괴했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입니다. 우연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죠. 그래서 끝까지 갈 거야? 나를 완전히 파멸시킬 때까지?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정의가 하는 일이죠. 며칠 후 우연은 구속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됐고 그의 모든 범죄가 낱낱이 드러났죠. 30년 전 성폭행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불법 감금과 위증, 그리고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중형이 예상됐습니다. 우진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그도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죠. 아버지, 왜 그러셨습니까? 왜 은미의 죽음을 덮으셨습니까? 우진은 묘비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요양원에서 점차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매일 그녀를 찾아가 은미의 이야기를 들었죠. 은미가 얼마나 우진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행복한 미래를 꿈꿨는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진의 가슴은 아팠습니다. 한편 회사는 우진이 단독 경영하게 됐습니다. 그는 첫 번째 결정으로 은미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설립했죠.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이사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죠. 하지만 동시에 우진의 용기 있는 고발을 칭찬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형제의 정까지 끄는 그의 결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우연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30년 동안 우연에게 당했던 다른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연의 죄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우연의 죄상은 더욱 끔찍하게 드러났습니다. 은미 외에도 5명의 피해자가 더 있었죠. 그들은 모두 권력과 돈에 눌려 침묵을 강요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말할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우진은 모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죄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저지른 일은 아니었지만 가족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느꼈죠.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고 그들의 치료와 회복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검찰은 우연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비자금 조성, 횡령, 불법 감금, 위증 등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죠. 우연은 법정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눈물이었습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날 우연히 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의 정신 상태는 심각했죠. 결국 그는 교도소가 아닌 법무병원에 수감되기로 했습니다. 우진은 형의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 됐습니다. 복수는 완성됐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죠. 어쨌든 한때는 형제였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은미와 순자 씨를 생각하면 후회는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기억도 모두 돌아왔죠. 그녀는 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은미가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정의를 실현해줬으니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진은 은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그녀의 안식처였죠. 무덤 앞에 십자가 목걸이를 놓으며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어, 은미야. 정의는 실현됐고 내 어머니도 자유를 찾으셨어. 편히 쉬어. 회사는 우진의 경영 아래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투명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삼았죠. 직원들의 신뢰를 얻었고 주가도 회복됐습니다. 무엇보다 은미재단은 많은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우연의 정식 판결이 나왔죠. 징역 20년.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그는 법무병원에서 남은 형기를 보내게 됐습니다. 한때 재벌 후계자였던 그의 삶은 완전히 파멸했습니다. 순자 씨는 재단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남은 생을 바치기로 했죠. 그녀의 얼굴에는 30년 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딸의 한을 풀어준 우진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우진은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우연히 보낸 것이었죠. 떨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우진아. 이제야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용서는 바라지 않는다. 그저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었다. 우진은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형이 진심으로 반성하길 바랐죠. 그것이 은미와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테니까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비였죠. 우진은 은미와 찍은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늦게 왔지만 결국 왔다고. 이제 모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라고 말입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은미재단은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했죠.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았고 많은 가해자들이 처벌받았습니다. 순자 씨는 희망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은 많은 피해자들에게 힘이 됐죠. 우진은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도 재단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사업가가 아니었죠. 은미의 죽음이 가르쳐준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따뜻한 리더가 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우진은 뜻밖의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우연의 딸 조카 수연이었죠. 25살의 수연은 아버지의 죄를 알고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삼촌, 저 재단에서 일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조금이라도 속죄하고 싶어요. 우진은 조카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죄는 개인의 것이지 가족에게 대물림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수연은 재단에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열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갔죠. 순자 씨는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30년의 침묵, 그리고 자유라는 제목이었죠.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인쇄는 모두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우연은 여전히 법무병원에 있었습니다. 정신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는 병원에서 다른 수감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반성과 속죄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우진은 마침내 새로운 사랑을 만났습니다. 재단에서 일하는 변호사 지혜였죠. 그녀는 우진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순자 씨가 주례를 섰죠. 결혼식 날 우진은 은미의 묘를 찾았습니다. 은미야, 나 이제 새 출발을 해. 내가 허락해 주겠지? 너를 잊는 게 아니야. 내 목까지 열심히 살겠다는 거야. 바람이 불어 꽃잎이 날렸습니다. 마치 은미가 축복해 주는 것 같았죠. 회사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윤리 경영의 모범이 됐고 많은 기업들이 벤치마킹했죠. 우진은 경영 이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순자 씨는 어느 날 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은미 곁으로 가고 싶어요. 며칠 후 순자 씨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우진은 그녀를 은미 곁에 묻어드렸죠.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순자 씨가 도왔던 피해자들, 재단 관계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가 그녀의 용기와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비극의 피해자에서 희망의 전도사가 된 사람이었죠. 우진은 재단 이사장직을 이어받았습니다. 순자 씨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열심히 일했죠. 재단은 이제 아시아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새 삶을 찾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우연히 출소했죠. 많이 늙고 초췌해진 그를 우진이 마중 나갔습니다. 두 형제는 오랜만에 포옹했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화해의 시작이었죠. 우연은 여생을 봉사하며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진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은수, 은미의 은자를 따서 지었죠. 아이가 자라면 은미 이모의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정의와 사랑, 그리고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이죠. 봄날의 오후, 우진은 가족과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30년 전 은미와 걸었던 그 길이었죠. 이제 그곳엔 은미 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단에서 건립한 희망의 다리였습니다. 하늘에서 은미가 내려다보고 있을 겁니다. 자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겠죠. 정의는 실현됐고 사랑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우진이 은미에게 바친 진정한 복수이자 사랑이었습니다.